안녕하세요. 그 특허법 가르치는 정재용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그 최신 판례 강의라고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최신 판례는 아니고 그냥 중요 판례에 당연히 최신 판례도 포함되는 거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리고 제가 이제 질문은 여기로 주시면 되고 요걸로 질문 여기 주시면 되고 그리고 저 여기 이제 일주일 내내 강남 역사 맨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상담 같은 거 필요하시면 해드릴 테니까 이제 6시 반에 퇴근해요 저도. 그래서 6시 반에 퇴근하고 퇴근하고 바로 집 안 가고 저도 맨날 도서관 갔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강남에 있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어차피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여기 이제 강남 역삼 일대에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은 저 불러다가 이제 한번 상담하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뜯어먹을 거 많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11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이거 PDF로 이거 전자칠판으로 하려다가 이거 넘기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그림을 근데 그냥 이걸로 해봅시다. 그림을 설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제품천광 전제부 이거 2013-37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데 여기 이제 이거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왔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례가 이제 두 가지 판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판결 요지만 알면 되는 것도 있고 사실관계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아시겠죠? 근데 여기는 다 제가 해놓긴 했어요. 저는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모르는 거 찾아볼 때 이거 그 앞에서 보셔도 되고 뒤에 이제 여러분들 제거 기본서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제 뒤쪽에 책 보시면 뒤쪽에 색인 있거든요. 이게 맨 뒤쪽에 여러분들 이제 책 아무 책이나 이제 기본서 보시다가 사실관계 모르는 거 있으면 이거 찾아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한번 해봅시다. 제품청구권 전제부. 우리가 이제 여기 제품청구권 전제부 요 판례는 사실은 그 청구범위 해석 관련된 이제 판례도 아니고 입증책임 관련된 판례거든요. 이게 입증책임 관련된 판례인데 이제 사실관계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가 이제 일사부재리랑 해가지고 논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갑이 출원했어요. 특허 출원했어요. 근데 거절이 통지를 받았어요. 진보성을 이유로 지금 여기에서 그죠?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갑이 구성사를 전제부로 보정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성사를 전제부로 넣은 다음에 그 전제부로 이제 바꾼 다음에 종래 기술임을 인정한다. 그래서 내가 전제부로 바꾼 거야. 이렇게 의견서를 썼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00일 안 남았으니까 그 배경 기술만으로는 그 공지성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 넘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야 이제 공지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특허 등록이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성 4가 그러니까 청구 항의 보정 전에는 그냥 구성 1, 구성 2, 구성 3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구성 1, 구성 2, 구성 3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구성 4에 있어서 구성 1, 2, 3을 가지는 이렇게 이제 바꿨다는 말인 거예요. 보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등록이 됐어요. 그다음에 병이 갑한테 무효심판 청구합니다. 증거 1을 이유로 진보성을 이유로 이제 무효심판 청구해요. 근데 이제 그 진보성 흠결이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각심결이 확정됐어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지금 요거 판례는 요거예요. 2013 후 3천 판례는 갑한테 증거 1, 2를 이유로 신규성 진보성 확선을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논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해결해야 될 게 여러분들 그거예요. 이제 일사부재리.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신규성, 진보성, 확성 있잖아요. 확성은 별로 안 중요하고 신규성, 진보성만 이제 알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요거는 이제 스킵할게요. 이게 별 내용 없으니까. 여기 진보성 관련해서는 여기 일사부재리 있잖아요. 일사부재리와 진보성 요런 느낌으로 알면 되고 신규성 관련해서는 요거 있잖아요. 잼스청구한 전제부 이거 자백한 거냐 자백한 것으로 봐가지고 공지된 것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두 가지가 이제 키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그 일사부재리 흠결인지 보려면 동일 사실이어야 되고 동일 증거야 되잖아요. 그죠? 그 관련해가지고 보면 첫 번째 1심판 여기 이제 병이 갑한테 청구한 1심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을이 갑한테 청구한 2심판이 있고 그 무효 심판에서 동일 사실은 확인 대상 권리 범위하게 심판에서 동일 사실은 확인 대상 발명이 동일한지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무효 심판에서 동일 사실은 무효 사유가 동일한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1심판이랑 2심판이 있는데 1심판에서는 진보성이고 2심판에서는 진보성 신규성 확선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무효 사유가 추가됐으니까 그 사실 자체만으로 동일 사실이 아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동일 사실. 이거 무효 사유가 추가됐을 때 동일 사실 아니다. 두 번째 동일 증거 인지. 첫 번째는 1심판에서 1증거 나왔고 증거 1 나왔고 2심판에서 증거 1이랑 증거 2가 부과됐단 말이죠. 이랬을 때 동일 증거 어떻게 판단하냐에 대해 요것도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중요 증거설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A 첫 번째 심판에서 A 증거가 있고 두 번째 심판에서 A가 있다. 그다음 B가 있다. A 플러스 B가 있다.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1심판이 2심판. 요거는 지금 이 세 번째 케이스가 이제 문제가 나온 거고. 그죠? 1심판에서 증거가 A가 있고 2심판에서 증거가 A가 있어요. 그럼 그냥 이거 동일 증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1심판에서 증거 A고 2심판에서 증거 B예요. 완전히 다른 증거예요. 그럼 이거 그냥 다른 증거예요. 요건 다른 증거. 근데 여기 부과됐을 때 있잖아요. 부과됐을 때가 그 여러분들 맨날 확번유 하면 외우는 거 있잖아요. 중요 증거설. 중요 증거설은 요 때만 쓰는 거예요. 요 때만. 아시겠죠? 요 때는 중요 증거설 쓰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요 때는 그냥 똑같으면 똑같은 거고 다르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 형식적 증거설 내지 증거 동일성설을 요 때는 형식적 증거설 내지 증거 동일성설 그게 그러니까 그 증거가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판단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형식적 증거설 내지 증거 동일성설이 그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거고 부과됐을 때만 이제 중요 증거설로 판단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면 통설이에요. 대법원 판례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시험 문제 요게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증거가 A고 두 번째 증거가 B다. 근데 여기서 기각심결 났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기각심결 날 그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심판에서의 증거를 뒤집지 못하니 번복하지 못하니까 동일 증거니까 각하 심결해야 되는지. 그죠? 중요 증거설에 따르면 아니 완전히 다른데 무슨 동일 증거야. 요때는 기각해야지. 기각해야 되는지 각하해야 되는지가 이제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요거는 동일 증거가 맞고 요거는 동일 증거가 아니고 여기 때는 이제 번복 가능성으로 따지는 거고 아시겠죠? 이게 이제 통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상하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아니 이게 제가 잔소리하면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죠? 이제 여기서는 동일 증거인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부과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 증거서를 따지는 거예요. 번복 가능성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번복 못 해가지고 동일 증거였어요. 동일 사실은 아니고, 동일 증거는 맞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지금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여야 일사부재리 흠결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차피 동일 사실이 아니니까 일사부재리 흠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심판에서는 그 어떠한 그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니 여기서 증거 1을 이유로 진보성 판단했는데 그 진보성 흠결이 아니라고 이미 해버렸잖아요. 1심판에서. 근데 2심판에서 아 이거는 얘랑 지금 동일 증거예요. 이미 동일 증거 판단을 해버렸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1심판에서 이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흠결 아니라며요. 근데 2심판에서 이 증거를 이유로 진보성 흠결 또 판단하면 일사부재리 취지에 반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일사부재리 취지에 반하니까 이거는 법원이 판단 못하는 거, 아니, 그 심판관이 판단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사부재리 흠결은 아닌데 일사부재리 취지상 이 심판에서 아시겠죠? 이게 여기서 이제 일사부재리랑 진보성 논점 이 끝난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맨날 달달 외우는 거 잽슨 청구항 전제부 그거는 이제 신규성 관련해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진보성 끝났고 됐죠? 이거 끝났고 그다음 신규성 요거는 판결 로지를 좀 봅시다. 공지 사실이란 거는 뭐 사실 인정이 문제니까 그 예외에 그 분류증 사실이라는 예외 있잖아요. 분류증 사실이 뭡니까? 자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증거에 의해서 이제 증명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잽슨 청구항 전제부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책이 있으신가요? 책 있으신가요? 교재? 아니 밑에서 그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신규성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2013 37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잽슨 청구한 전제부가 문제가 뭡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잽슨 청구한 전제부에 쓴 것을 아니 그 공지 사실은 사실 인정이 문제니까 증거로서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잖아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자백한 거는 증거를 안에 불려준 사실 있잖아요. 잽슨 청구한 전제부에다 쓴 거를 자백한 걸로 볼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시겠죠? 이게 잽슨 청구한 전제부도 있고 배경 기술도 있고 똑같이 이게 배경 기술도 이게 잽슨 청구한 전제부는 청구항에다가 뭐뭐에 있어서 뭐뭐이 특징인 것으로 하는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아니 너 출연할 때 A에 있어서 B가 특징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A를 이제 공지 사실이라고 자백을 했잖아. 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지 마. 나 자백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이 청구항에 이렇게 쓰고 이게 발명의 설명에 배경기술 란이 있거든요. 배경기술 란에다가 배경기술 안 쓰면 이제 42조 사망 이후에 의해 거절 이유잖아요. 이게 배경기술 써야 되긴 해요. 써야 되는데 그 심사관이 그걸 이유로 너 이미 배경기술에다가 그 발명 설명 배경기술에다가 썼으니까 내가 이거 공지 원래 이제 공지를 심사관이 주장 증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주장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네가 이미 자백을 해버렸는데 내가 무슨 그거를 증명해야 돼? 라는 이제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게 보시면 제스처가 전제부도 마찬가지고 배경기술도 마찬가지고 공지 안 됐다. 공지 안 됐다. 이게 접수청과 전제부랑 배경기술이랑 그 논거가 약간 다른데 요거는 이제 그냥 문구 외워주시고 왜냐하면 접수청과 전제부에 있어서 그 대부분은 공지 사실이 뭐 A에 있어서 B가 특징으로 뭐 이렇게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을 매끄럽게 하거나 뭐 발명 내용을 요약하거나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접수청과 전제부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자백한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심사관이나 무의심판에서는 무의심판 청구인이나 증거로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신규성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규성 하고 있으니까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배경기술, 종래기술. 아니 배경기술, 종래기술도 그 공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거 대충 써요. 이게 거절 이유니까 대충 써요. 그 써야 되긴 하니까 쓰는 건데 이게 꼭 그냥 공지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적인 절차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 전제부에 기재하거나 배경기술에 기재하거나 모두 이제 자백한 걸로 볼 수 없다. 그죠? 근데 아니 그렇게 하면 심사가 너무 지금 우리가 이제 심사가 너무 적체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심사 입증 책임 좀 완화하자 보면서 아니 그 심사라는 거는 의견 교환 절차니까 좀 완화를 하자. 어떻게 완화를 할 것인가? 사실상 추정과 복멸. 그러니까 이제 배경기술, 종래기술은 우리가 그 공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지고 공지기술이라는 취지로 그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면 인정을 해주자. 사실상 추정해주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번복이 된다.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 회사 내부에만 알려져 있던 거나, 그죠? 출원 당시 아직 공개되지 아니한 거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출원 당시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 출원 당시 공개되지 아니한 거, 두 번째 회사 내부만 알고 있는 거. 요거는 비밀 유지 의무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으니까 공개되긴 했는데 공지가 안 된 거고 이거는 출원 이후에 공개된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실제 사실관계에서 요거 때문에 번복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보시면 이거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구성 4를 전제부로 바꾼 다음에 이게 배경기술, 종래기술, 배경기술 넘어서 공지를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렇게 제출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추정이 돼요. 근데 왜 번복이 되냐면 이 사람이 이 종래기술을 공지 인정했잖아요. 이 종래기술이 사실 출원 전에 공개된 게 아니고 출원 이후에 공개된 거를 그냥 공지기술을 인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라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걸 잘 모르니까 출원 이후에 공개된 거여도 이거 사실은 그 공지기술이에요. 이렇게 이게 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럴 땐 번복이 된다. 그러면 이제 번복이 되니까 우심판 청구인이 이 신규성 흠결에 대해 가지고 공지기술을 주장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심판 청구인이. 근데 주장 증명 못 해가지고 이제
기각신경 뜬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 판례에서 이제 중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첫 번째 일사부재리, 그 다음에 일사부재리랑 진보성이랑 같이 세트로 묶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신규성, 그죠? 이제 일사부재리 동일 사실 판단하는 거 무효 사유가 추가됐으면 동일 사실이 아니다. 그거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진보성, 일사부재리 취지상 진보성 판단 못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성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 그 사실상 추정된 다음에 번복되는 그걸로 해가지고 주장 증명 입증 책임을 무효심판 청구인이 가지는데 무효심판 청구인이 입증 못해가지고 기각신고를 났다. 맞죠? 됐죠? 됐고,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그 다음에 기능식 청구항. 32쪽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기능식 청구항 잘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말하면 너무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기능식 청구항이 이거 판결 그 케이스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알려드린 데까지만 하세요. 이게 판결 예가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학자도 아니고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봅시다. 페이지가 여기다가 그냥 필기를 하겠습니다. 기능식 청구항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그거잖아요. 청구범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청구항에 뭐뭐 수단 이렇게 써 있어요. 청구항에 이렇게 써 있고 발명의 설명에 A라는 수단이 청구항에 써 있는데 발명 설명에 실시예가 A1, A2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큰 A 있잖아요. 큰 A라는 그 수단 청구 범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A로 해석한다. 이걸로 해석한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구 범위 해석이라는 걸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발설을 참작하는데 제한 해석 못 하잖아요. 그 특허 요건 판단할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A 수단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발명의 설명 참작일 때도 있고 제한 해석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명해드리면 그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구항에 제가 MAC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 수단이란 거를 용어를 여러분들이 모르잖아요. 용어를 모르면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서 A가 스몰 A1, 스몰 A2가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발명의 설명 참작이에요. 근데 A 수단이라는 이 A의 용어를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럼 이건 제한 해석이에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허 요건 판단할 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MAC라는 걸 청구항에 썼어요. MAC라는 걸 썼어요. 여러분 MAC가 여러분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발명 설명할 때 뭐라고 썼냐면 MAC는 사실 메탈, 아미노, 클레이야. 금속, 아미노 점토를 내가 MAC라고 한 거야. 그죠? 그러면 MAC를 메탈, 아미노, 클레이로 해석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발명 설명 참작하니까 해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청구항에다가 손잡이라고 썼어요. 손잡이 여러분들 뭔지 알잖아요. 뭔지 아는데 발명 설명했다가 손잡이는 기역자로 구부러질 수도 있고 니은자로 구부러질 수도 있어.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손잡이는 뭔지 아는데 이거를 기역자로 해석하고 니은자로 해석하는 거는 제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허 요건 판단할 때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기능식 청구항이 넓어서 그래요. A 수단 이렇게 넓게 A 수단으로 썼을 때 이게 주로 이제 전기전자에서 기능식 청구항 많이 쓰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말한 거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됐죠? 다시 딴 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통상 기술자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기전자, 그다음 기계, 화학바이오예요. 이 통상기술자 수준이라는 게 이런 게 이제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있어요. 통상기술자 수준이 높잖아요. 높으면 이런 거 써도 잘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바이오 같은 통상기술자 수준이 낮아요. 그럼 이런 거 쓰면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 참작해서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전기전자에서는 이게 제너럴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기전자에서는 A 수단이라고 쓰면 뭔 말인지 아니까 통상입자 수준이 높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 화학바이오에서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발명의 설명을 참작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과를 됐고 그러면 이제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이고 보시면 이게 청구항에다가 A라고 쓰고 넓게 A라고 쓰고 발설에다가 A2라고 쓴 거예요. 이게 그 뭐라고 하냐 그 선행기술 공지된 거 이게 출원했다고 해봐요. 이게 만약에 등록이 됐으면 이게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거. 그랬을 때 이 A라는 거 용어 의미 알겠다. A 용어 의미 모르겠다. 이거를 여러분들 답안지 이렇게 쓰면 약간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게 똑같은 말이 이게 일의적으로 해석된다. 요거는 다의적으로 해석된다. 이게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려운 말 써요. 아시겠죠? 답안지에다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라는 수단이 일의적으로 해석될 때는 이게 뭡니까? A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지금 신규성 위반이에요. 아시겠죠? 요거 신규성 위반.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하위 개념이 공지돼 있으니까 이거는 출원을 요구를 했으니까. 근데 만약 이거를 나는 등록이 됐어요. 이렇게까지 등록이 됐단 말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문헌 침해예요. 요 사람은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A3는 문헌 침해예요. 그죠? 근데 지금 A가 A2로 해석될 때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신규성 위반이 아니에요. 반이 아니다. 진보성은 이건 몰라요. 이거는 아시겠죠? 진보성 모르는 거고. 요거는 지금 문헌 침해가 아니에요. 요거는 왜냐면 A가 A2로 해석이 되니까 여기 A에다가 MAC라고 써놓고 A2를 메탄 아미노 클레이라고 써놨으니까 이 청구항에 기재된 MAC가 메탄 아미노 클레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요거는 문헌 침해가 아니에요. 균등 침해 인지는 이거는 이제 모른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결론이고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무슨 수단 이렇게 나올 거예요. 기능 청구항 기출 문제 2번 나왔거든요. 무슨 수단 이렇게 나오면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써버리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야 진보성 판단 안 하고 균등심의 판단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답안 있을 때 깔끔해요. 아시겠죠? 요거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해요. 요거는 판사들이 하는 거고 심판관이 하는 거지. 이거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의적으로 해석된다. 그냥 답안지 그렇게 나는 쓰겠다 하면 그냥 쭉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아무도 뭐라고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쓰세요. 그냥 이렇게 써야 답안지 깔끔하고 뭐 논리도 맞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능식 청구항이고 이게 기능식 청구항. 여러분 그 판결 요지 외우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고 답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시험이. 그다음 PVP 청구항. PVP 청구항은 그 4개 있어요. 중요 판례 4개. 4개 잘 정리해 가지고 외워야 돼요. 제가 쉬는 시간에 이거 쪽수 다 알려 드릴게요. 제가 그걸 해왔어야 되는데 제 잘못이죠, 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뭔데 보시면 이것도 똑같아요. 그 PVP 청구항도 우리가 지금 청구 범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 기능 청구항이나 PVP 청구항이나 똑같이 청구항 기준하고 발설 참작하고 제한해석 특허 요건 단계, 권리 범위 단계, 청구 범위 원칙은 청구항을 기준으로 하고 요건 단계나 권리 범위 단계나 발설 선택은 둘 다 하는 거고 제한 해석은 못 하는 거고 여기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 똑같아요. 그 PB 청구항이랑 개인 청구항이랑 그럼 한번 봅시다. 제조 방법 1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 2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그 헷갈리는 게 아니 그 판결 요지는 알잖아요. 그 제조 방법을 포함하는 물건으로 해석을 한다.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는 건데 아니 그니까 그 지금 요거를 출원하고 요거를 등록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제조 방법 1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가 지금 공지가 됐어요. 그랬을 때 제조 방법 2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를 출원하면 아니 이게 신규성 위반이야 아니야 여러분들 그걸 헷갈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미치면 아니 미치지 않는 것부터 합시다. 구조나 성질 영향 구조나 성질 영향이 없으면 요거를 발명의 구성원으로 이렇게 파악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러면 물건 A가 공지됐고 물건 A를 출원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신규성 위반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등록 받았어요. 만약에 등록 받았을 때 제3자가 물건 A를 실시하고 있단 말이죠. 제조 방법 3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 A. 그럼 요거는 이제 문헌 침해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구조나 성질 영향. 영향이 있다. 제조 방법이. 요거는 제조 방법을 발명의 구성 요소로 파악해야 돼요. 요거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규성 판단 어떻게 해요?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효과를 참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 구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성 위반이 아니다. 그죠? 그다음 진보성. 이거는 몰라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다음 여기도 이제 문헌 침해 아니다. 아니 이게 구성이 다른데 어떻게 문헌 침해입니까? 그죠? 문헌 침해 아니다. 그리고 균등 침해인지는 이거는 모른다.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기능식 청구항에서는 아까 위에 있는 걸로 그렇게 풀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를 문제에서 줘요. 이거를. 이거 문제에서 준다. 아시겠죠? 아까 기능식 청구항에서는 요거를 문제에서 주지를 않아요. 줄 수가 없고. 이거는 이제 이건 약간 법률적인 판단이라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판사하고 심판관이 하는 거니까 아까 그거 이르적으로 해석되고 다의적으로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문제에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문제에서 줘요. 제조 방법의 구조적 성질 영향 준다 안 준다 이런 거는. 그럼 그거에 따라가지고 논리 이렇게 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인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조 방법이 물건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준 케이스가 있고 안 준 케이스가 있어요. 봅시다. 그래가지고 봅시다. 여기가 안 준 거부터 하는 게 논리가 맞겠죠? 여기가 지금 45쪽입니다. 여기는 그 제조 방법이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안 준 케이스. 안 준 케이스. 이거 자세 오시진 판례. 여러분 추출 공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추출 공정은 그러니까 뭐 막 무슨 A랑 B랑 섞여 있어요. A랑 B랑 섞여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 C를 넣어요. C를 넣으면 C랑 A랑 잘 용해가 되고 A는 B랑 용해되는 것보다 C랑 잘 용해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뽑아내는 그런 게 추출이에요. 아시겠죠? 어쨌든 그게 추출인데 추출 방법을 어떻게 하든 간에 자세 호시진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조나 성질에 영향이 없으니까 제조 방법을 발명 구성 요소로 파악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제조 방법 A 특허 받은 거는 제조 방법 A거든요. 이 제조 방법 뭐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확인대상 발명 제조 방법 B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이거를 이제 제조 방법을 그 발명의 구성 요소로 파악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파악하지 않고 이제 여기는 그러면 문헌 침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약간 머리에 과부하고 올 수 있는데 이건 어쨌든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문헌 침해로 가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용 침해가 문제가 됐단 말이죠. 요거 더 부과됐으니까 화학 발명에서 이용 침해는 좀 다르거든요. 화학 발명에서 이용 침해는 구성소가 부과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 이용 침해가 맞는 게 아니고 일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듣고 까먹으세요. 이거를 기본 강의 같으면 제가 이제 설명을 자세히 뭐 지금도 자세히 해드릴 건데 기본 강의에서는 이거 설명을 2번 하거든요. 여기서 한번 하고 뒤에서 하는데 아무튼 이제 해봅시다 한번. 이게 지금 특허 받은 거고 이게 지금 확인 대상 발명이라고 해봐요. 이걸 직렬적 부가라고 해요. 이걸 병렬적 부가라고 해요. 보시면 특허 받은 게 뭐냐면 A랑 B랑 더해가지고 C를 제조하는 방법을 특허를 등록받았단 말이죠. 그죠? 근데 직렬적 부가는 뭐냐면 A랑 B랑 더해가지고 산화시켜가지고 C를 만들어. 근데 여기도 산화예요. 그 다음에 할로겐화 해가지고 D를 만들어. 이게 확인대상 발명이에요. 요거는 이제 여기다 직렬적 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용 침해가 그게 무조건 맞아요. 이거는 아무리 이게 화학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A랑 B랑 더해가지고 C를 만드는데 산화해가지고 C를 만든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A, B에다 C를 만드는데 X가 중간에 들어간 거예요. 이걸 병렬적 부가라고 해요. 병렬적 부가는 이거는 이제 그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고 시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용 침해가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논란이 있고 요거는 논란이 없어요. 요게 시험 문제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이게 나온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왔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런 그 구성수가 더 부과됐을 때 이용 침해 논리로 가는데 일체성 유지가 되는지 논리로 가는데 아시겠죠? 여기서는 구성수가 더 부과돼가지고 병렬적 부과잖아. 이거 병렬적 부과거든요. 병렬적 부과여가지고 이용 침해가 아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소검범 인용심결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 논리로 가면 문헌 침해가 맞다, 침해가 맞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요 케이스니까 제조 방법이 구조나 성질에 영향이 안 준 케이스니까 이렇게. 근데 이용 침해로 여기서 이제 이용 침해로 가가지고 권리범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게 이제 자세호시진 사건이었어요. 아시겠죠? 아무튼 이게 중요해요. 요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케이스가 뭐냐면 요거 정제라는 게 알약이에요. 알약을 만드는데 이게 알약을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지금 몇 쪽이냐면 42쪽이에요. 알약을 어떻게 만드냐면 측량을 해요. A 대 B가 A랑 B랑 섞어가지고 알약을 만든다고 해봐요. A는 1이고 B는 2다. 이렇게 측량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 혼합을 해요. 섞어요. 그 다음에 과립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립 공정이 뭐냐면 이걸 약간 그 슬러리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덩어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정이는 이게 타정 기계가 있어요. 찍어서 알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직다법, 과리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다법은 그냥 때려가지고 덩어리를 만드는 거고, 과리법은 약간 그 습도가 높은 환경이 나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덩어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직다법이랑 습식과리법이 문제가 되는데,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과립 공정은 정제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줘요. 이렇게. 아까 추출은 딱 봐도 생각해봐도 구조나 성질에 영향이 안 줄 것 같잖아요. 자세히 보시네. 근데 그러니까 과립 공정은 과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제의 그 타블렛 그 알약의 구조나 성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발명의 구성소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국엔 이렇게 해가지고 균등침해인지도 따져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물원침해 아니고 균등침해인지도 따져봤을 때 균등침해 아니어가지고 소권범 인용침해 나온 거예요. 요 케이스. 요게 2개가 판례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째 판례. 이거는 이걸로 봅시다. 그 40쪽 40쪽 판례집 40쪽. 그 다음에 그 PEP 청구항의 진보성 판례예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 특허법원, 여기가 특허법원 단계거든요. 이게 6항이 제조 방법이고 9항이 PEP 청구항인 거예요. 근데 6항이 진보성이 있어.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어. 특허법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에 따라서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6항이 제조 방법인데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어. 따라서 PEP 청구항도 당연히 진보성이 있어.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특허법원은. 그랬더니 대법원이 아니 6항이 진보성이 있는 거는 알겠는데 따라서가 아니지. 아니 어떻게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고 하더라 해서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의 진보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어. 그건 아니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든 없든 간에 그 제조 방법으로 특정한 물건의 진보성에 영향이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거랑 봅시다. 159쪽 한번 볼게요. 150. 여기에 165쪽 한번 볼게요. 165쪽. 이게 DNA 관련된 판례거든요. 이거 대법원 판례를 쓰는 건 중요해요. 169쪽에 그 표 있잖아요. 특허법원의 제3항 발명 진보성 부정 논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면 1항은 제조 방법이고 3항은 PEP예요. PEP 청구항에 대해 가지고 진보성 판단한 거예요. 요거 똑같이 이거처럼 특허법은 뭐라고 하냐면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부정되니까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진보성이 부정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대법원은 아니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부정되는 거랑 제조 방법으로 얻어진 물건이 진보성이 부정되는 거랑 관련이 없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답안 있을 때도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있다. 따라서 그 PEP 청구항이 진보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고 제조 방법이 진보성이 없다. 따라서 PEP 청구항이 진보성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를 이 판례에서 최초로 설치해가지고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PEP 청구항에서도 그냥 일반 진보성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출원 발명과 그 비교 대상 발명 확정한 다음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하고 차이점을 그 통상 기준자가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 요지로 말씀드리면 그 159쪽 볼게요. 159쪽에 이제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 해가지고 제일 밑에 쪽에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먼저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의 판단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통상기술자의 기준 수준에서 기록된 증거 등을 요 판례 있잖아요. 요 판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무슨 진보성 그 PEP 청구항의 진보성 판단할 때 제조 방법이랑 엮어서 판단하지 않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됐습니다. 이거까지 해가지고 PEP 청구항 4개 판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제조 방법의 구조나 성질에 영향을 준 케이스, 안 준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조 방법으로 특정 물건이랑 엮지 말기 케이스 2개 있는 거고 요거만 잘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성 발명 미한 177조만 볼게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 좀 빨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요 완성 발명 관련된 판례에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게 무슨 요게 키워드잖아요. 달성 가능성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표현이 완화됐다. 그리고 실시에 한정되지 않는다. 요게 이제 키워드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관계 보면 여러분 대충 이해가 가거든요. 이게 그리고 종래 판례가 있고 지금 최신 판례가 있는데 그 표현이 완화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학원가에서 돌아다니는 그 낭설이 아니고 그 교수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종래 판례가 있고 요 최신 판례가 있는데 발명의 성립과 관련해 가지고 표현이 완화됐다. 종래 판례가 이제
뭐 전원합의체로 바뀌어진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이 완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례가 뭐 침수시 누전 방지 장치 뭐 관련된 판례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실시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실시에 제한되지 않고 그저 그 효과 달성 가능성만 예측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아니 얘를 실시해봤더니 이 누전 방지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무심한 청구해봤는데 그러면 발명이 완성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판시했냐면 아니 얘랑 얘를 봐라. 그러면 이게 지금 벽면만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여기 벽면만. 여기는 기역자고 여기는 일자고. 그러면 통상기술자라면 이걸 적절하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실시에 제한되는 게 아니니까 효과 달성 가능성만 예측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적절하게 변경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통상기술자는 이렇게 이 벽면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그죠? 여기 벽면이 문제됐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효과를 실제로 이렇게 구부러진 벽면에서는 누전 방지 효과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냥 발명이 완성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됐고. 그다음에 마음가리 뿌리 90쪽. 이거 제가 보니까 이거 판례 강의 들으신 분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판례 강의에서 한 거 거기다 추록은 내일 강의할 거고 판례 강의에서 한 거 다시 하는 거고 하니까 중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옛날에 탑재한 판례 선정돼가지고 한 3년 전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명해드리는 건데 아니 이거 당연히 불특허 사유는 식품위생법 타법이랑 관련이 없이 특허 등록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특허법으로 판단을 하는 거 이제 그냥 맞는 거고 그죠? 그거를 이제 설치한 거고 요게 이게 특허를 등록을 받아도 타법에서 실시하지 말라고 하면 실시를 못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인 게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등록 추론 같은 거잖아요. 아니 특허를 등록 받았는데 아니 이제 그 약품을 팔려면 어떤 허가를 밟아야 된다는데 그러면 이제 실시를 못하게 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실시 단계에 있어서 제품 등에 그저 이걸 CC 단계에 있어서 이걸 특허를 등록 받더라도 어차피 실시를 못해. 그렇게 타법에서 규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특허를 등록 못 받는 게 아니고 아니 그거는 타법이고 요거는 특허법이야 라는 거예요. 요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건데 사실관계만 잘 알아주세요. 요거 첫 번째 포인트 그러니까 결론이 등록을 못 받는다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은 이 케이스에서 타법에서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지정이 됐거든요. 이 위령선 관련해가지고. 근데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등록이 됐는데 타법이랑 독립해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특허법은 독립해서 판단해봤을 때도 등록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고 이제 페이크가 이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 페이크가 있다. 사실관계에서 이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동물 실험 결과 안전하다는 게 있어. 그죠? 그리고 위령선 포함한 조성물이 다수 등록돼 있어. 이런 건 페이크예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기. 그리고 주장 1, 2, 3을 했는데 주장 1, 2, 3이 다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출원해가지고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아니 실시 가능 여부는 특허법이 아니라 특허법 32조가 아니라 식품위생안전 보호법으로 판단해야 돼라고 주장을 1번 주장했어요. 1번 주장은 CR도 안 먹혔다. 요거 주장 안 먹혔다.
그리고 2번 주장도 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내용이 잠시만요. 이것도 안 써놨네 제가. 이거는 3번 주장이고 잠깐만. 그냥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32조로 판단하지 말고 식품위생안전보호법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는 그 주장은 안 된다는 게 이제 1번 주장. 그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딨냐? 2번 주장이. 여기 있다. 그 다음에 2번 주장. 요거. 심사 기준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에서 건강기능식품 사용 불가 원료에 대해 가지고 32조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심사 기준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내용에 해당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내용에 사용할 수 없다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심사 기준에 안 써 있다라는 주장. 그것도 이제 CR도 안 먹힌다. 아니 그거는 이제 따로 특허법이랑 따로 판단해야 되는 거지. 왜 그거랑 엮어서 판단하냐는 게 이제 그 논리인 거예요.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 그 다음에 트립스 27조 2항. 이게 뭐냐면 요게 이제 트립스 27조 2항이에요. 건강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데 단지 상업적으로 자국 법령에 의해서 금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대상에서 금지할 수 없다는 게 이제 그 트립스거든요. 이것도 주장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 네 말은 알겠는데 아니 특허법으로 판단하자니까 왜 자꾸 식품위생품 안전처를 들이미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 다 특허법으로 판단한다라는 것 때문에 다 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페이크에 낚이지 않기.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장, 두 번째 주장, 세 번째 주장 다 그냥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내용이랑 관련 없이 특허법이랑 판단한다. 그것만 하면 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만 중요한 거고 됐습니다. 이게 옛날 뭐 3년 전인가 그 탑텐팔레 나와가지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108쪽 한번 볼게요. 108쪽. 이거 그 비밀유지 의무 관련된 판례. 이게 108쪽 판례. 사실관계를 한번 볼게요. LB루셈 원고 보조 참가인 KB엔텍 이주봉 씨가 있습니다. 이거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판결 그 요지 보면 이 판례가 그 판례구나 알아요. 그 중요 판례니까 뭐 다른 강사들도 다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딨냐면 이거 이제 시제품 판례 아시죠? 시제품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대충 사실관계 대충 몰라도 뭐 그런 판례 중요한 판례 있지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LB루셈이라는 게 있고 원고 보조 참가인 KB엔텍 이주봉 씨가 있습니다. LB루셈은 반도체 회사예요. LB루셈 반도체 회사. 이게
이 납품 설치 계약이 뭐냐면 이게 실제 그 기술이 요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 칩 검사 장치예요. 반도체가 이게 잘 만들어진 건지 잘 안 만들어진 건지 검사하는 그 장치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LB두셈이 반도체 회사니까 우리 회사도 반도체 칩 검사 장치를 도입해가지고 그 좀 그 뭐냐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겠어. 그래가지고 원고 보조 참가인한테 납품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원고 보조참 이 KB엔텍이라는 회사는 원고 보조 참가인의 하청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한테 원고 보조 참가인이 KB엔텍한테 그 선행 발명 사가 그 반도체 칩 검사 장치잖아요. 그 제작을 의뢰해요. 그래가지고 얘 이걸 줬단 말이에요. KB엔텍이 원고 보조 참가인한테 반도체 칩 검사 장치를 줬어요. 그 다음에 원고 보조 참가인이 LB두셈한테 그 선행 발명 사가 그 반도체 칩 검사 장치거든요. 그걸 LB두셈한테 납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간단하죠. LB두셈은 반도체 회사인데 원고 보조 참가인이랑 KB엔텍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LB두셈한테 반도체 칩 검사 장치를 줬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원고 보조 참가인이랑 KB엔텍이랑 이제 LB두셈이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그 반도체 칩 검사 장치를 시운전했어요. 이게 잘 작동되는지 우리가 한번 그 시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보조 참가인 KB엔텍, LB두셈 모두 참가한 자리에서 이걸 시운전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주봉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근데 출연하고 그 다음에 그 원고 보조 참가인이 시운전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그 문제점은 그 개량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성품을 이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계약상 그 비밀 유지 의무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법률상, 상관습상, 계약상. 이 시운전 했을 때 이 납품 설치 계약이 끝난 거냐?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가 이때까지인 거냐? 아니면 완성품을 만들 때까지가 계약상 비밀 유지가 의무가 있는 거냐? 왜냐하면 이때 시운전하고 완성품 만드는 이 중간에 이주봉 씨가 출연해가지고 비밀 유지 의무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지된 거예요. 비밀 유지 의무 끝났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완성품까지 납품을 해야 비밀 유지 의무가 끝난 거다. 그러면 이거는 공지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론은 납품 설치 계약의 계약 효력은 완성품 납품할 때까지고 비밀 유지 의무도 완성품 납품할 때까지 있는 거예요. 시제품 납품할 때는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끝난 게 아니고 이때도 비밀 유지 의무가 있으니까 공지가 안 된 거고 따라서 이주봉 씨가 출연한 거는 이제 특허 등록되는 거고. 아시겠죠? 이게 이제 LB두셈 판례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러분들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쉬는 시간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 결정형 발명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결정을 발명할 건데 그 대충 설명해드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에 한번 보시고 137쪽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뭐 기술적인 거 말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걸 판결 요지를 외워야 여러분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결 요지 외우려면 이거 좀 알면 금방 외워지거든요. 한번 볼게요. 1점 해가지고 쉽게 발명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결정형 발명의 특수성 이러잖아요. 한번 볼게요. 의약 화합물의 제재 설계를 위하여 그 화합물의 다양한 결정 형태, 즉 결정 다형을 가지는지 등을 검토하는 다형제 스크리닝.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시나요? 다형제 스크리닝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이게 여기 지금 설명해드린 XRD가 엑스레이 회절 분석기, 뭐 그게 다형제 스크리닝의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판례 나온 걸 다 이거 썼어요. 다형제 스크리닝 중에서 XRD 썼거든요. XRD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명해드릴 건데 XRD 써가지고 그 여기 유튜브 보시면 각도를 알아낼 수 있단 말이죠. 각도 알아내가지고 세타를 알 수 있어요. 세타를 알아가지고 D를 그 원자 간의 거리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결정 1형, 결정 2형, 그 결정이 없으면 무정형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아무튼 이거가
통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금 저 수습변리사잖아요. 그 출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 맨날 해요. 이거 XRD. 그러니까 저 같은 초짜도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것도 저 XRD 맨날 하고 저도 결정력 발명 출연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타가 있어요. 세타를 수치 범위로 해가지고 출연하는 걸 결정력 발명이라고 하는데 이제 쉬는 시간 한번 보시고 이제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알려드릴게요.